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방안을 사실상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 현재 정치권에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증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SBS의 원일이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국가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산 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예. 재정, 예산, 개혁,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가로 안에다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세금을 좀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금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예. 세금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세금을 좀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을 하려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역할에 대해서는 100대 과제를 이미 국민들한테 좀 발표를 했고, 이를 위해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세금을 좀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위해서 당정청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나리오가 잘 짜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전략회의에 여당 대표가 참석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제 추미애 대표가 총대를 맸죠.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치하면서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증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던졌고, 정부에서 지원 사격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마지못해 논의를 한번 해보자, 공론화 과정으로 갔는데, 그 타이밍과 그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재정,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국가도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 나가겠느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돈 178조, 그것 때문에 결국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대 과제에 말씀하신 대로 178조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증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발언이 저 대통령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하겠다 그랬냐면, 그 178조를, 그러니까 새 원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세출을 절감하겠다 했는데, 세출을 절감하겠다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95조가 넘는 액수거든요. 예, 95조 4천억 원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출을 제대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헛돈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많았었는데, 이를테면 4대강에다 2조를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판하는 지금 내역들이잖아요. 또 방산비리 같은 게 있어서 로비스트한테 줘버리고, 이렇게 헛돈 쓰는 게 많았는데, 일단은 국민들한테 손을 벌리기 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 개혁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 놓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당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세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재정 개혁이라는 데 방점이 가 있고요. 내가 헛돈 안 쓸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십시오. 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세입 확충이 82조 6천억 원이고 세출 절감이 95조 4천억 원이다. 그런데 비율을 들자면, 이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뭐 콩나물가스를 아끼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세출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좀 남기고. 근데 중요한 건 세입 확충. 이건 결국 월급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서를 청구를 하는데 우선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하면 좌파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든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돈을 먼저 붓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전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청구서를 내밀는데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계산서가 옵니다. 그 계산이 정확한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된다. 178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 바른정당의 김세현 의원은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한 끼 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만 원짜리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아껴서 절감할 테니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똑같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정세론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청산해달라. 그럼 무슨 돈으로 하시렵니까? 하니까 정부 살림을 아끼겠다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선 줄일 거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돈을 더 내라 하는 것이 국민적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오늘 또 재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큰 정부는 불가피하다면 그래서 청구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런 100대 과제를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좀 토론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확보한 이후에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178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 내지 국회 내에서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얼마를 아낄 테니까 얼마는 주머니에서 돈을 내십시오 하는 것은 논의의 선호가 좀 바뀌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박상원 박사는 일단 이번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나온 정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가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증세 없이는 이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우리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조금 보면 의지가 약화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정도는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또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특히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리고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슨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십 조를 조달하겠습니다. 없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뭘 해내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소득세 세율 조정이라든가 혹은 세율 인하 등등을 가지고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부겸 장관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관들도 동조했습니까? 장관이 6명을 참석을 했어요. 6명이요? 예, 김동연 부총리 말고 경제관계 장관이 이제 8명이 참석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지금 4명이 이제 그와 유사한 발언을 좀 했다라는 거고요. 2명 정도는 너무 좀 급하게 가면 안 되니 신중하게 좀 가자라는 의견을 좀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행자부 장관 김부겸, 해수부 장관 김영춘 이 두 분은 좀 강력하게 지금 솔직하게 증세 문제에 좀 먼저 얘기 좀 하자는 거고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체부가 있고 농식품부가 있고 국토부가 있고 그런데 어느 장관이 신중론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뭐 밝혀지진 않고는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국가적 과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가지고 갖지 말자라는 데는 저 전체적인 의견은 좀 같은 것 같아요. 증세에 관한 한 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좀 있는데 겉으로는 겉모상으로는 지금 저 장관이
대통령을 막 압박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논조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후퇴한다, 너무 신중한 표현으로 지금 후퇴하는 거다라고 장관들이 몰아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 증세를 통해서 이런 걸 돌파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했을 때 얼마나 조세 저항이 되고 얼마나 여론의 압박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당이 총대를 메고 장관들이 지원 사격하고 청와대는 거기에 떠밀려서 이 공론화를 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가겠다는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증세에 관한 거위털 이론이 동원이 됐어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증세를 해야 된다. 이게 갑자기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확 뽑으면 거위가 비명을 지르니까 하나하나 그냥 조금씩 한 털 한 털 뽑으면 거위가 털 뽑힌지도 모르고 세금을 더 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핀셋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부자 증세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어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한 것도 이거는 당과 청과 정부가 조율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던졌다라고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첫째, 법인세 과표 기준으로 해서 2천억 이상의 지금 그러면 원일이 기자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김부겸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계층을 적시하지 않고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 또 구체적인 증세의 대상을 거론했다는 건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원일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구체적인 수치. 추미애 대표답지 않게 수치가 나왔어요. 예. 전체적인 어떤 이 취지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재 법인세가 대한민국 22%예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34%였던 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 22%까지 내려왔습니다. 2천억 원 초가 초대기업, 대한민국에 초대기업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과표 기준으로 해서 2천억 원 이상이 세금 대상인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25% 구간을 지금 적용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100개 정도, 100개 조금 넘는 100개에서 126군데 정도의 대기업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좀 했는데 5억 원 이상이죠? 5억 원 이상이죠. 예. 지금까지는 지금 최대가 지금 40%예요. 40% 위에 42% 구간을 신설을 하는데 개인이에요. 부부 합산 아닙니다. 개인 기준으로 해서 과표가 5억 원이 넘어가면 42% 구간을 좀 하나 더 만들자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10,000 몇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4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몇만 명에 불과한 고소득층 그다음에 100여 곳에 불과한 초대기업군에게 핀셋처럼 찝어서 세금을 더 걷어내자라는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조세 저항,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 청와대가 총대 메고 나섰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그 종부세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인상했다가 그 역풍 맞았던 그런 거를 좀 피해 가자려고 하는 굉장히 정교한 지금 증세론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증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음 달에 증세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하셨죠?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 충북 폭우 피해 지역 방문한 자리에서 차근차근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 민생이 정말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거니까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박상원 박사님, 김부겸 장관은 원론적인 증세 필요성 얘기하고 민주당 여당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하고
지금 원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잘 짜진 역할 분담으로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초보 정부가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죠. 참여정부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기반 위에 선 정부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소통을 잘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승부는 그 세금 문제, 재원 문제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금 문제라는 것은 아까 그 앵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치인 출신 김부겸, 김영춘 두 장관이 이 정세 문제를 얘기하고 관료 출신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세금 문제 잘못 건드리면 좀 방송 부적격이 오는지 모르지만 한 방에 정말 훅 갑니다. 훅 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문제가 담배값 인상이었다는 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 것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정세는 불가피한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보여준 대목은 참여정부 5년간의 경험이 이 속에 좀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일단 갖는 것이고 어쨌든 정세가 불가피하다면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올 것이며 이걸 어떤 논리로 설득할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사를 봤을 때 절대로 만만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에 이제 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게 이런 형태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승규 기자에게는 정치권 반응, 이 증세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여러분께 들려드린 다음에 이승규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거두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총대를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고 당분간 명목세일 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모두 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공약 과제 중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채운 족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중부담 중복지 실현 위해서 소득세 재산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네네. 바른정당 찬성하는데 국회로 이 증세 문제 넘어오면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선 공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만 반대를 했었고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을 하겠다고 하면 이 정치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증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부겸 장관이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김영춘 장관뿐만 아니라 김현미 장관 이런 정치권 출신들이 다 합세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잘 짜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그런 입장이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주로 경제팀들이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이 100대 과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그 보수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초장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를테면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잡으면 지금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인데 그런 걸 잡을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자신이 임기 중에 꺾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긴장이 굉장히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행간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졌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과 당 출신의 관료,
그리고 청와대에 뒷받침돼서 이 공약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그 정부의 경제팀은 약간 보수적인 측면을 보이는 그런 지금 형세가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 논리적으로 좀 있는 사람한테 좀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좀 민생과 복지를 좀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지금 간접세를 해가지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좀 발휘해라. 조금만 더 내면 된다. 한 2, 3%만 더 내면 되는데 연간 5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 정도 낸다 그래서 크게 저항 없을 거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법인세에 관해서는 정부 경제팀에서 고민하는 것은 미국이 35%에서 지금 15%로 갑자기 확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지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우리처럼 글로벌화가 이렇게 촉진된 경제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15%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미국의 법인세와 이게 25%로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법인세에 관한 이 역차별 문제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OECD 국가에서 법인세는 인하하는 나라가 지금 18개국, 인상하는 나라가 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전 세계적 추세로 보면은 법인세는 인하 쪽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개인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사람이 더 내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그 이면을 보면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지금 대한민국이 46.5%입니다. OECD 국가치고는 너무 높아요, 이 비율이. 자, 그러면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내던 사람은 더 내고 안 내던 사람은 계속 안 내게 되는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한 이 세금 당국의 또 고민은 좀 있는 거죠. 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제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은 사실 1시간으로도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하고 정부의 한 장관들이 증세의 필요성 건의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증세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겠죠. 곧 이달 아니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 발표되면 그때 한번 다시 증세 문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이 집중호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와중에 충북 도의원들이 유럽연수 나갔죠. 4명의 도의원들이 나갔는데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2명은 조기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어쨌든 사과드리고요. 오늘 이런 저희가 많이 저기 이런 거 어쨌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사죄드리고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여의치면서 하루 다음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전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표가 지금 조절이 안 돼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왔는데 원래 다 그날 도착하는 날 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행기표가 여의치 않아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번대로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폭우 피해 중인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절대 이걸 계기로 해서 봉사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처신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사리겹지 못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고재선하겠습니다. 4명 가운데 2명 들어왔습니다. 박봉순, 최병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최병윤 의원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3명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죠. 네. 왜 2명은 언제 들어온답니까? 22일 귀국 예정이라는데요. 비행기표가 없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김학철 의원이라고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때는 좀 이렇게 저항하는 듯한 좀 그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바로 3명 그냥 제명해버렸네요. 예. 그 문제에 발언한 김학철 충북 도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맞습니다. 어떤 얘기에서 문제가 커진 거죠? 지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우리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실까요? 화면에 나온 사람이 김학철 도의원인데 기자 출신이고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국민들이 레밍 같다 설치류 레밍이라는 설치류 쥐가 나그네 쥐라 그래서 어떤 우두머리가 이렇게 좀 앞을 가면 그 뒤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쫓아가다가 이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설치류라는 거잖아요.
전 선출직 그 의원이 국민들을 저는 레밍에 비유하는 저런 표현을 썼다라는 게 참 믿기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저 발언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저 비난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레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예, 궁금한데 설치류라고 하니까는 저기 요즘 그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자주 출몰하는 커다란 그런 쥐 비슷하게 생긴 네, 거겠죠? 네, 네. 예, 이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 갑질 횡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가 갑인지 어린지를 정확히 이제 아는 건데 대표적인 어른 공복입니다. 공복. 선출직 공무원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어리돼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선출직 그 대표가 됐으면 철저하게 그 갑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들이 쥐들 같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대장지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면 선출직 의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갑인지 어린지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지 국민이 군림하는 사람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대단히 위기인데 이분이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하는 모습 자체가 저게 보수 정치인의 모습인가라고 비춰진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김학철 도의원이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했다고요. 참석했다는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대한민국의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가요? 바로 저 얘기하신 거죠? 개 뒤에 XX가 더 붙습니다. 실제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저런 그 사고방식, 탄핵이란 절차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에 따라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참 아직도 토론할 때 보수위기 하는데 저런 의원들로 표상된 보수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집안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 대단한 악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50마리 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친 개는 사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광견병이 떠돌고 있다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선출직인데 근데 이분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번에 충북에서는 기피 대상 1호 도의원이었다고 해요. 김학철 도의원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갑질을 좀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디 행사를 가면은 왜 도의원한테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하느냐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아주 귀잡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피 대상 1호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그 품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전 같으면 주민 소환 같은 거를 통해서 아마 이제 징계를 하겠다. 저 제명은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징계를 하는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1년밖에 지금 자녀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주민 소환은 안 되는 거고 내년 이제 선거 때 아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3명 제명했다. 했고요. 예. 민주당은 아직까지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할 예정이다 정도까지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추미애 대표 얘기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그 한 명 도의원 어떻게 처리할지. 인력도 부족하고 응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도민이 뽑아주신 그런 두 의원으로서의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복귀를 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정상도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또 당 수뇌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면목이 없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수해 중 외유성 연수를 떠난 3명의 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 제명 공고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요. 민주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와서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으니 이것까지 한번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깨끗한 보수,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출범했고요.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또 이혜훈 의원을 새로운 대표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적자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수의 본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을 잡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언론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냥. 좋아. 손 할까요? 예, 손 하는 게 낫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예. 예, 지금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갔는데 뭐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는 저기서도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탄핵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화면 보시면은 뭐 좀 어떤 분위기인지 딱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차에서 내려서 헌화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40분 걸렸거든요. 일단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고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걸렸고 하고 나오면서도 지금 구호로 들리는 이제 배신자 구호. 이게 좀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이 대구에서 민심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혜훈 대표가 하여튼 억지로 미소를 머금고는 있습니다만은 앞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TK 지역, TK 목장의 결투입니다. 이 민심을 공략해서 지금부터 다져놓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립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미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미에 가서 박정희 생가에 헌화를 하는 그 과정조차도 저 배신자 프레임을 지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 사정에 밝은 박상원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기도 해요.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얘기가 그렇지 않죠. 뭐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의 산업화라는 것은 뭐 우리가 초급목표에서 벗어나는 뭐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제 TK 지역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정대발전, 오장년층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산업화 보수가 있고 민주화 보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의 연대에 대한 향수, 그 다음에 놀라운 우리가 한강의 기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초급 목표한 나라에서 우리가 G20에 들어갈 정도의 눈부신 성과의 바탕에는 피땀 눈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산업화 보수의 핵심이 저기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그 철학적 보수들이 결합하면서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저 TK 지역을 뿌리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민주화 보수들은 그 열매나 꽃에 가깝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뿌리에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꽃을 피우지 못한 뭐 불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바른정당도 숙제가 이혜윤 의원이 저수모를 겪으면서도 T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꽃은 아름다우나 뿌리가 더 허약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딜레마들이 서로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TK 지역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있겠죠. 있는데 이 탄핵과 그다음에 구속이라는 일련의 이 과정에 대한 일종의 그 멘탈 붕괴는 굉장히 좀 그 내상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깊은 것 같지만 저게 이제 보수 정치, 보수 세력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견인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뭐 이혜훈 대표가 TK 핵심 지역을 찾아간 것은 뭐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근데 이 상처가 극복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바른정당 지도부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하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아직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실은 그 갤럽의 여론조사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했던데, 그 자유한국당의 TK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22%고요. 그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더라고요. 그래도 TK 지역에서 제일 많은 게 자유한국당이고 그다음에 2위가 바른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TK 지역과 젊은 보수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TK 지역의 민심이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분들은 그야말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직 무당층인 TK에서 무당층이 아직 30%가 남아있거든요. 그 30%를 지금 잡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기에서 시작된 싸움이 전국의 이제 젊은 보수들, 개혁 보수들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보수를 향한 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이혜훈 대표가 찾아갔을 당시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대구에서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바른정당의 이미지를 높이고 바른정당의 입당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는 행사에 나섰는데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의 비디오 머그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것으로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 작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승민이 배신자입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국민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배신자죠?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입니까? 참 대구 올 때마다 깜깜합니다. 생각 다른 분들 보면. 자, 다음 또 하는 분. 네, 다음에. 예, 저 배신자 프레임 말이죠. 이혜훈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 저희들이 갇혀서 조금 이 행동의 반경이 좁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프레이밍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원래 친박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멀박이 돼 있더라. 근데 멀박이 된 과정을 보니까 본인들이 좀 쓴소리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슬렀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이 3인방들, 국정농단의 3인방들 때문에 우리가 내쳐졌다. 이게 우리가 배신을 당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배신을 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장 들어주지를 않으니 뭐 그게 잘 펼쳐지지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걸 당하면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른정당이 저런 걸 하는 거는 결국 뭐 지금 주인 찾기 1박 2일이라고 하는데 입당 설명회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당원을 많이 모으겠다는 겁니다. 결국 당원을 모아야 내부에서 힘이 생기고 지방선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바른정당의 보수 본류로서 우리가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바른정당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올해 말쯤이면 예전 지지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날지 올해 말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쟁 또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영상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는 영상, 이른바 B급 영상이라고 청와대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 그리고 자, 좋은 시간 보내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또 저렇게 창문 밖으로 청와대 구경 온 학생들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을 뒤에서 누군가 또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정식 카메라 같지는 않아요. 화질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죠? 예, 그래 예. 보이죠? 뭐 뒤에서 봐도 그냥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네요. 아주 난리가. 예. 뭐 대통령도 아주 소탈하게 뭐 손 흔드는 거고.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좋은 건가요? 대통령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이 더 찡찡이. 인기가 좋은 건가요? 찡찡이하고 마루 너무 그만큼 귀여워요. 학생들이 그 대통령이 기르는 그 찡찡이 마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손 흔들고 떠들고 저런다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거리감이 줄어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게 이제 뭐 비하인드 영상이고 청와대에서는 뭐 그전에 없었던 이제 B급 영상이라고는 그러잖아요. 양념이죠, 양념. 예. 저게 이제 정치적 어떤 프로파간다의 양념이라고 봤을 때 아주 감칠맛이 나는 양념은 맞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양념이 조금 지나치면은 본맛을 좀 흐릴 원래의 수 맛을, 있습니다만, 예, 흐릴 수 있다. 예. 뭐 지금까지 양념으로만 놓고 보면 청와대의 저 비하인드 영상 공개 양념은 지금까지는 아주 감칠맛 나는 맛이라고 볼 수 있죠. 저런 테크닉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잘 활용을 했죠. 이른바 B급 영상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른바 그 비디오 스태프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저런 영상들을 내보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측면은 하여튼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교해서 발군이다. 저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100마디 말보다 저런 장면 하나가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특히 전 정권과 비교를 하면 대단히 좀 탁월한 대국민 소통 방식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전 정부가 신비주의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현 정부는 신비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적극적으로 알리는 뭐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야 대표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찾아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대추, 상추 이 3종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에.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 아니죠. 무슨 저 매미 외국산 매미예요? 붉은 저 매미. 매미요? 매미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게 매미입니까?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중국 남방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해롭습니다. 아, 놔두세요. 제가 은근히 죽어요. 밟아야지 그걸 자꾸. 그걸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이 추미애 대표 대신해서 국민의당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남방에서 들어온 꽃매미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